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이혼 도장 쾅 찍고 미국으로 건너와 다시 학생으로 돌아온 35살 도식녀예요. 서울에서 연애기간 9년, 결혼생활 6년, 도합 15년을 한 남자만 뒷바라지 해왔는데 한순간에 뻥 차버리고 이혼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방해로 못 가진 건지 어쩐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건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쭉 풀어볼게요. 전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참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저희 엄마는 8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어요. 키 170의 몸무게가 50kg이 넘지 않도록 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요. 어렸을 적 엄마는 저희 롤모델이었죠. 제 눈에는 항상 바비 인형처럼 느씬하고 예뻐 보였거든요. 아빠 집안은 대대로 철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사업가 집안이었고 아빠는 그야말로 다이아 숫자였죠. 저희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물려받아 살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대저택이었어요. 방이 11개에 화장실이 6개였다면 그 규모를 짐작하시겠죠.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전 여동생과 함께 하루 종일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마당의 푸르른 잔디와 풍요롭던 햇살이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나네요. 사람 인생에는 100%의 행복은 없는지 완벽했던 저희 가족의 삶에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아직도 사고 당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벌 떨리네요. 날씨 좋던 주말, 넓은 마당에서 파라솔 치고 아빠와 함께 독서를 즐기고 있던 저는 동생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언니, 엄마랑 승마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이 날뛰어서 엄마가 꼬꾸라져 버렸어. 지금 119 오고 난리 났어.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언니. 빨리 아빠랑 같이 병원으로 와줘. 저희 엄마의 취미가 승마였는데 낙마 사고로 인해 엄마는 목밑으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가족은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바비 인형처럼 화려하게 아름다웠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의료용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있게 되었죠. 엄마는 늘 깔끔쟁이였는데 사고 후엔 본인 콧물, 눈물은 물론 대소변까지 혼자서 처리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도 가장 절망스러웠던 건 바로 엄마 본인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일단 방 여러 개를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방으로 내주었어요. 24시간 엄마를 간호해줄 상주 간호사를 한 명 들였고 힘센 남자 간병인들도 고용했죠. 아빠는 평소에도 사업 때문에 늘 바쁘시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사고 이후 더더욱 일에만 몰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미꽃처럼 예뻤던 엄마의 외모가 무너지고 누워만 있으니 그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죠. 물론 간병인들과 상주 간호사가 있었지만 엄마에 대한 아빠의 관심이 사라지자 전 제가 아픈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동생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언니, 아빠가 엄마 침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주 간호사 언니 방에서 나오시더라. 그래? 아빠가 그 간호사 언니랑 상의할 일이 있었나 보지. 근데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 상주 간호사 언니랑만 웃으면서 속삭이고 우리 엄마 침대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아빠 너무해 진짜. 상주 간호사 언니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설마 아빠가 그 언니랑? 에이, 그럴 리 없어. 엄마가 함께 있는 집에서 설마. 하며 전 그 말을 그냥 넘겼어요. 우리 집 정원에 벚꽃눈이 내리던 봄날, 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엄마에게 꼭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덩치 큰 간병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쪽 복도 한 구석에서 상주 간호사와 아빠가 포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간호사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감히 엄마가 함께 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불결하게? 아빠 미쳤어? 하람아, 아니 여보, 휠체어까지 타고 어딜 가려는 거야,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미안해. 그런 게 아니야. 아빠를 오해하지 마. 그냥 간호사 아줌마 옷에 먼지 떼주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그때 당시 상태는 말은 거의 못하셨지만 뇌의 기능은 정상이었기에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죠. 엄마도 충격적이었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전 황급히 다시 엄마의 침대방으로 돌아갔고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진짜 그 간호사 아줌마 옷에 먼지 떼드리고 있었나 봐. 내가 괜히 큰 소리 냈네. 얼른 주무세요. 엄마 낮잠 시간이다. 그 길로 아빠에게 가서 당장 그 상주 간호사를 자르라고 말했죠. 아빠는 제 말대로 간호사를 교체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00일 후 엄마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낙모 사고 이후 한 4, 5년 정도 투병하셨던 것 같네요.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던 엄마였지만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한순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한 엄마를 그냥 보내드리기 싫었어요. 내일 가슴에 품고 싶어서 유골 일부를 아주 조그마한 통에 넣어 목걸이를 만들어 하고 다녔죠.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집 앞에 웬 이삿짐 트럭이 서더니 짐을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마당에서 햇빛을 쬐고 있던 저와 제 동생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누가 이사 와요? 웬 이삿짐 트럭이에요? 하람아, 소라, 정말 미안하다. 전에 있던 상주 간호사 언니 있지? 그 언니가 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우리 둘은 곧 결혼식을 올릴 거야. 너희들도 그날 입을 정장을 장만해야 하니 이따 간호사 언니랑 다 같이 백화점에 가도록 하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동생 하솔이와 저는 벙쪄서 서로를 쳐다봤죠.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거의 매일 꽃을 선물할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상했던 아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를 다시 이 집에 들인다고요? 그 여자는 우리 엄마를 죽인 악마라고요. 아니, 아빠도 똑같은 악마예요. 우리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다 아빠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무슨 소리니 하람아, 소라. 난 오랜 시간 네 엄마 간병하느라 너무 지쳤어. 그 간호사 언니는 나한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크면 아빠 맘 다 이해할 거다. 이해는 무슨, 개똥 같은 말 집어치워요. 난 더 이상 아빠 딸 아니에요. 저 여자랑 혼인신고할 때 날 호적에서 파버려요. 난 평생 아빠 안 볼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요. 전 그때 고3, 19살이었는데 아빠와 싸운 후 바로 고등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그 누구의 만류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막무가내로 자퇴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그동안 용돈 받아 모은 15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아빠와 동생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들고 온 돈 일부를 고시원 보증금으로 쓰고 월세는 앞으로 알바해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고시원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알바 구인이라고 써있길래 들어가서 어느 시간대이든 상관없으니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전 엄마의 사고 이전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마냥 싱그럽게 자랐지만 사고 이후부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를 똑부러지게 해내자 점장님이 마치 점장과 비슷한 역할을 시키더군요. 내가 서울에서 편의점 12군데를 운영하고 있어. 너무 바빠서 한 군데 운영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이곳은 하람씨가 점장처럼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하람씨라면 신뢰가 가. 하람씨 아직 19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꼬박꼬박 존칭 쓰는 거 보면 하람씨 존중하는 걸 알겠지?
아, 감사합니다, 점장님.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역할 해주면 되고, 야간 시간대 알바를 뽑는 일도 해주면 돼. 월급은 내가 충분히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전 얼떨결에 편의점 점장 역할을 하며 알바도 뽑게 되었어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일 처음 연락 준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죠. 야간 타임이라 20살 남자를 뽑았는데 사진보다 훨씬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군요. 속으로 와, 탄성을 질렀죠. 알바가 처음이라는 그 남자는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점장님, 포스기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점장 아니에요. 저도 알바생인데 점장님께서 바쁘셔서 제가 대신 알바 뽑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 놓으세요. 아, 제가 이제 20살인데 실례지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고등학생이신 거예요? 지방에서 고3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네요. 이 위에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 충당하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신가 보다. 저희 집도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기초수급자예요. 전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중인데 인터넷 강의라도 들으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어머, 의대 지원하시는 거 보면 공부 잘하시나 보네요. 근데 밤에 일하시면서 수능 준비까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대단하네요. 사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학 꿈도 못 꿀 형편인데 재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치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제 용돈도 하고 엄마도 조금 갖다 드려야 해요. 그는 저를 그와 똑같은 흑수저라 생각하더군요. 저도 이제 아빠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기에 그러려니 했죠. 그 남자는 제 바로 뒷타임이었기에 마주치는 시간은 인수인계해주는 딱 10분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더군요. 그래서 겹치는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점점 길어졌어요. 공부하시느라 바쁠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어차피 정해진 시급은 똑같은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세요? 저한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 앞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람 씨랑 만나는 시간이요. 아, 물론 공부도 하면서 말이죠. 절 만나는 시간을 기다린다고요? 대체 왜? 왜긴 왜요? 좋아하니깐 그렇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제 신분이 이렇고 하림 씨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림 씨 20살 되는 날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요. 키도 크고 얼굴은 정말 잘생겼지만 잘생긴 외모 외엔 아무것도 없던 그였지만 그땐 저도 어렸기에 오케이 했죠. 불과 몇 달 후 제가 20살이 되었고 돈이 없던 우리는 한강 고수부지에 있던 네이클로버를 엮어 반지를 나눠 끼며 연인이 된 걸 함께 축하했죠. 참 순수했던 시절이네요. 그러나 남친은 그해 수능에서 몇 개 안 틀려야 갈 수 있다던 의대를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오빠, 아무래도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해선 의대 못 갈 것 같아. 꼭 의대를 가야 하겠어? 우리 아빠가 막노동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평생 누워 지내다 돌아가셔서 난 꼭 의대 가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싶어. 순간 낭만석으로 전신마비가 되었던 엄마가 떠오르더군요. 우리 엄마도 사고로 전신마비돼서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 오빠의 꿈이 전 그렇다면 내가 밀어줄게.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봐. 오빠 편의점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 내가 용돈이며 공부할 돈은 넉넉히 대줄게. 에이, 무슨 소리야. 내 공부할 돈은 내가 벌어야지.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건 날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 생활비를 대기 위한 것도 있어. 그것까지 내가 대줄게. 그럼 됐지? 오빠 의대 갈 동안 난 당분간 고시원 비용만 있으면 돼. 식사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하는 것들로 해결하면 되고. 아니야, 하람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돈 받을 수 없어. 의대 붙을 때까지만이야.
의대 합격하면 그때부턴 오빠가 과외 알바라도 하면서 나 먹여 살리면 되잖아. 아, 고마워 하람아. 너의 마음 받아서 나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서 꼭 의대 합격할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들도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내가 나중에 너 의사 사모님 만들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나 남친은 삼수도 떨어져서 사수죄에 붙더군요. 그동안 남친의 엄마와 여동생 용돈까지 합하면 한 달에 좋게 130 정도는 들어간 것 같네요. 이런 저를 보면 바보 천치 아니냐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 없이 진짜 고아처럼 닭장 같은 고시원방에서 지내던 저에게 남친 뒷바라지하는 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 남친이 무려 사수에 성공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더군요. 나 합격이야, 합격. 의대에 합격했다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의대야. 하람아, 이제 자기 고생 끝났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의대 합격한 거 다 자기 덕분이야. 뭐, 진짜? 아싸, 너무 축하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며 뒷바라지한 보람 있네. 오빠 어머님께 얼른 말씀드려.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엄마도 옆에서 컴퓨터로 같이 확인하셨어. 우리 집안 완전 축제 분위기지 뭐. 당장 자기 집으로 초대하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신다면서. 아, 정말? 음식 많이 차리지 말라고 말씀드려. 생활비도 부족하실 텐데. 자기야, 이제 우리 엄마 생활비 안 드려도 돼. 내가 과외 알바 열심히 하면 최소한 200은 벌 테니 그걸로 우리 가족 생활비는 충분히 될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전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갔고 남친 엄마와 여동생에게 환대를 받았죠. 그야 당연한 것이 그동안 한 2년을 남친의 생활비와 합하면 월 200 정도씩 남친 집안에 갖다 바쳤으니까요. 하람아, 정말 고맙다. 내 면목이 없어서 늘 계좌로 용돈만 받고 이제야 불러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구나. 그동안 우리 아들 공부 비용이며 나랑 내 딸 용돈까지 정말 고마워. 생활에 큰 보탬이 됐어. 내 아들이 하람이 네 덕분에 의대 합격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준 덕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대에 떡하니 합격했네요. 코피 터져가며 공부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아우, 마음도 착하지 원. 그래, 아무 가족도 없는 고아라고?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우리 집을 네 집처럼 편하게 여기고 자주 오도록 해라. 날 엄마로 생각하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자주 들릴게요. 의대에 합격하고는 남친 뒷바라지가 끝날 줄 알았지만 의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본인이 과외 알바해서 의대 등록금과 본인 용돈 빼면 가족에게 생활비까지 주기엔 좀 빠듯했나 봅니다. 하람아, 나 돈 좀 빌릴게. 편의점 알바하면서 버는 월급 중에 매달 70만 원씩만 우리 엄마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될까? 이 돈은 내가 나중에 인턴하면서 돈 벌게 되면 꼭 갚을게. 뭐? 이제 뒷바라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용돈 드리라고? 이제 나도 돈 모아서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돈 한 푼 못 모았어. 자기네 집 생활비 되느라. 정말 미안해. 내가 은행 이자까지 확실히 쳐서 나중에 꼭 갚을게. 본과 끝나고 인턴 생활 시작하면 그래도 월 300씩은 받는다더라. 어차피 그때쯤엔 자기랑 결혼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과사는 구분해서 꼭 갚을게. 그때 당시 남친 엄마는 디스크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남친 여동생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로 맨날 가출을 밥 먹듯 했기에 그 집 사정이 딱해 용돈 70만 원씩 빌려드리기로 했죠. 남친 엄마가 누워 계시던 모습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저희 엄마가 떠올라 안쓰럽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용돈까지 드리던 저를 늘 환대해주던 남친 엄마는 남친이 의대를 졸업할 시점이 다가오자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하루는 같은 동네이고 하니 과일 한 상자를 드리려 남친 집에 불쑥 찾아갔죠. 그런데 남친 엄마가 웬 낯선 아줌마와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한 상자 사들고 왔어요. 여기 놓을 테니 깎아 드세요. 그 낯선 아줌마는 제가 남친 엄마에게 어머님이라고 칭하는 걸 듣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우, 사모님, 이미 충재군이 여자친구가 있나 보네요. 그럼 가입이 안 돼요.
저희는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결혼정보회사인데요. 거기 가입한 아가씨들이 다 엄청나게 부잣집 여식들이에요. 여친 있는 남자 가입시킨 줄 알면 저희 회사 신뢰 떨어져요. 제 충재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니 무시하세요. 화장품 팔러 온 거예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남친 엄마는 서둘러 그 아줌마를 내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따지듯 말했어요. 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냐? 예의도 없이. 너 이제 내 계좌로 용돈 보내지 말아라. 아참,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준다고 했다지? 그 돈 필요 없다. 나중에 이 돈 갖고 우리 아들 코 깰라. 네? 코 깬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 아줌마는 결혼정보회사 사람이라고요? 충재 씨를 저기 가입시키려는 거예요? 어머님, 9년 사귄 여자친구인 제가 버젓이 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너 이까지 푼돈 빌려준다고 우리 아들 의대 졸업하면 낼름 결혼할 셈이잖냐? 네 속내를 내가 모를까봐? 훌륭한 우리 아들 아까워서 너 같은 고아한테 못 준다. 네? 아니 어머님, 너무 갑작스럽네요. 제가 돈 보고 충재 씨 곁에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연애한 지 9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결혼은 안 된다고요? 제가 돈이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충재가 인물이 빠지나 능력이 빠지냐? 지금 나한테 하루에 걸려오는 중매 전화가 5통 이상이다. 연예인급 외모의 의대생이라며 부잣집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내 아들을 주냐? 아서라. 아니, 내가 이 집안에 돈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 돈만 낼름 꿀꺽하고 날 내치겠다고요?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내가 열받아서라도 충재 씨랑 혼인신고하고 결혼할 거니까 어머님은 물러나 계세요. 그동안은 남친 엄마라고 예의 차렸지만 하는 짓이 괘씸해서 더 이상 내내 할 수만은 없더군요. 남친한테 연락해 따져 물었죠. 자기, 요즘 선보고 다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의사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혹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야? 뭐 아는 내용은 있나 보지? 나 억울해서라도 자기랑 못 헤어져.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9년 사귄 여자친구를 설마 버리겠어? 자기, 날 위해 지금껏 희생한 거 다 알아. 자기가 정 불안하면 오늘 당장 혼인신고하자. 나 본과 졸업하고 인턴 되면 월급도 받으니까 우리 둘 못 먹고 살겠어? 저는 남친과 그렇게 홧김에 혼인신고를 했네요. 이 사실을 안 시모는 난리를 치더군요. 너희 이미 혼인신고했다고? 아우, 내 가슴아. 전충재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돈 많은 여자들이 열쇠 들고 줄줄이 서 있는데? 그걸 다 마다해? 하람이 얘는 고아나 다름없는 가난뱅이잖냐? 흐휴. 엄마, 우리 뭐 가난뱅이 아니야? 우리도 기초수급자였잖아. 하람이 덕분에 나 의대 와서 의사 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변했어, 엄마? 어머님, 전 고아도 가난뱅이도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주세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지금까지의 제 희생을 알아달라고요. 허이쿠야, 너 또 돈 얘기하는 거냐? 그 돈 내가 똥을 푸는 일을 해서라도 갚아줄게. 아휴, 이미 엎어지면 어쩌겠냐. 다 필요 없고 니네 아기는 천천히 갖고 우리 집에서 신혼 시작해라. 투룸이니 방 하나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실평수 10평이던 투룸 빌라에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안 올렸어요. 모든 걸 나중에 형편 좀 필면 하자고 다 미뤘죠. 부잣집 며느리 맞을 기회를 놓쳐서 분통해하던 시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제게 시집살이 시키며 푸는 듯 했어요. 너 대체 살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찬가는 하나도 안 맞고 화장실 변기에는 똥이 그대로 묻어있구나.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됐다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물건 못 버리는 성격 때문에 40년 50년 된 물건까지 다 쌓아놓고 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버리면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너 가정교육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매번 시애미한테 대드냐? 네 시누이도 너 때문에 갑갑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지 않냐? 어머님, 저 좋은 가정교육 충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무슨 역마살이 꼈는지 10수년 전부터 맨날 밖으로만 나돌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어머니야말로 딸내미 가정교육 잘 시키셨어야죠.
그걸 왜 제 탓하시는 거죠?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네. 야, 너 시애미를 네 친구로 여기냐? 재수없는 것 같으니라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은 극에 달했죠. 시어머니는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시누이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기 일쑤였어요. 생리대까지 펼쳐서 방 한가운데 놓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남편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으니 아이를 갖자고 하더군요. 저도 아이 셋 정도는 낳고 싶었기에 동의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방해하더군요. 밤에 나와서 헛기침을 하고 방문을 쿵쿵 치는 등 남편과 아이 가는 걸 방해했어요. 나중엔 덥다고 문 열고 자라고 하며 간만에 아들과 한 방에 자고 싶다며 저희 중간에 들어와서 잘 때도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남편도 병원 일로 엄청 바빴고 시어머니의 방해 공작에 우린 아이 갖는 걸 나중으로 미뤘어요.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중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한솔이야. 잘 살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그래, 미안하다 한솔아. 난 결혼해서 그럭저럭 지내. 예전에 한번 결혼 소식 전해서 알고 있지? 넌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난 계속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 새엄마랑 같이 말이야. 새엄마라면 그 상주 간호사 말이지. 그 악마 같은 여자 얘긴 꺼내지 마. 아빠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텐 더 이상 아빠도 아니야.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언니,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 한참 됐으니 그만 다 용서해드리자. 새엄마 좋은 분이야. 날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아빠도 늘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무마하려는 속셈인가 보지? 그런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 난 고아라 생각하고 살 거야. 아빠한테도 나 죽었다 치라고 말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너도 아빠랑 그 여자 얘기 전할 거면 전화 끊어. 전 오랜만에 걸려온 여동생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아직 제 가슴속 한이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진짜 세상에 나 혼자구나 란 생각에 너무 서글펐어요. 남편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옥 같은 시댁살이를 하고 있던 제게 무관심했기에 의지할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절 내쫓으려는 심산인지 구박하고 모욕 주기 일쑤였으니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가고 개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본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개업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요. 평생 돈에 찌들러 온 남편이 개업해서 떼돈을 벌고 싶다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가족들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쯤이냐고 묻더군요. 전 딱 1,000만 원, 시어머니는 200만 원, 둘이 합쳐 1,200만 원이었어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아우, 삐까뻔쩍하게 정형외과 개업하려면 한 4억은 든다는데 고작 1,200 가지고 어떡하냐? 올 대출로 개업해야 하나? 아우, 힘들다 힘들어. 남편은 은행 여기저기에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 여자가 4살짜리 아이와 함께 손님이라며 집에 찾아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아이를 엄청나게 환대해주며 저에게까지 인사시키더군요. 예, 어서 와서 우리 미수한테 인사해라. 우리랑 한 동네 살던 예쁜 아가씨인데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이번에 이혼하고 왔다더구나. 글쎄 위자료를 현금 50억이나 받았다나 뭐래나. 예쁜데 능력까지 생겼지 뭐냐. 어머 어머님, 이 사람이 충주 오빠 와이프예요? 외모는 나보다 별로네. 아줌마, 우리 아들 오렌지 주스라도 좀 주실래요? 지금 나 불렀어요? 난 이 집 며느리이지 파출부가 아니에요. 초면에 아줌마라뇨? 그의 엄마한테 기분 나쁜 티를 팍 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야, 오렌지 주스 한 잔 갖다 달라는 게 뭐가 어렵냐? 하여튼 말본세하군. 우리 미소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리 충재 병원 개업 비용 5억을 일시불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것도 무이자로. 네?
그거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잖아요. 이 여자분이 빌려준다고요? 그래요, 아줌마. 충주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날 얼마나 예뻐했다고요. 예정을 생각해서 빌려주기로 했으니 아줌마는 그냥 받기나 해요. 어머님, 충주 오빠 아직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는 거 맞죠? 이따 한번 들러야겠네. 그래, 미소야. 우리 손자랑 같이 한번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라. 내가 전화해 놓을게. 며느리가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집에 돌아가렴. 얘가 예의를 밥 말아 먹어내라.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아들을 서둘러 돌려보냈어요. 마치 귀한 며느리와 진짜 손주를 대하는 것 같은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났죠. 어머님, 그 아줌마 애기 보고 우리 손자라뇨. 어머님 친손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넌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라. 미소가 우리 충재 개원비용 5억을 무이자로 바로 빌려준다는데 고맙지도 않으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고얀 것 같으니라고. 그날 밤 마트 문 닫을 시간에 떨이 상품을 싸게 사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신발장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에서 속닥이는 게 다 들리더군요. 충재야, 미소가 어렸을 때 널 얼마나 좋아했냐? 이번에 미소가 이혼하고 위자료로 50억이나 땡겨왔다고 하더라. 너 이참에 새 장가 들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나 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 하세요. 미소가 이번에 5억 빌려준 건 고맙지만 4살짜리 아들도 있던데 무슨 새 장가예요? 야, 너 걔랑 새 장가 들면 수중에 50억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네가 정형외과 개원해서 50억 벌려면 대체 몇 년을 고생해야 하냐? 미소가 아직도 널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 4살짜리 아들도 착하고 말이야. 눈 한번 질끈 감자 이 말이야.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가 이젠 나랑 이혼을 종용하다니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닌데 말이죠. 전 당장 시어머니 방에 뛰어들어갔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두 사람 지금 무슨 작당을 그리도 열심히 하시나요? 나랑 이혼을 하라고요? 한 사람 인생 고작 돈 때문에 망치려 들다니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늘 그래요? 자기야, 흥분하지 마. 그냥 엄마가 농담으로 꺼낸 얘기야. 내가 무슨 애엄마한테 새장가를 들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미소한테는 돈만 빌리고 개원에서 따박따박 다 갚으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피식 웃더니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더군요. 야, 네가 혼인신고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잖냐? 그거 되돌린다는데 가해자인 네가 뭔 상관이냐? 뭐? 가해자?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당한 피해가 얼만데 가해자라고요? 진짜 가해자가 뭔지 보여드려요? 전 너무 열이 받아서 부엌 테이블을 엎어버리고는 방에 가서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부잣집 딸내미로 자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너무 속상했죠. 병원 개원일이 하루 앞둔 저녁, 여동생한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나야. 이 소식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끊지 말고 들어줘. 그래, 하소라. 혹시 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난 아무 일 없고 새엄마가 코로나로 2달 만에 돌아가셨어. 나 아빠랑 지금 장례 다 끝내고 오는 길이야. 아빠가 언니를 너무 찾으셔. 이제 새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진짜 가족은 나랑 언니 둘뿐이라며 계속 우셔. 언니, 한 번만 아빠랑 만나면 안 될까? 아빠가 시름시름 앓으시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워. 내일 아빠가 서울 가실 일 있다고 언니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만 만나드려. 뭐? 그 여자가 죽었다고? 천벌받았나 보네. 나도 결혼해서 이 집안에서 푸대접 받으며 마음고생해서 이젠 내 가족이 그립다. 아빠가 죽도록 믿긴 하지만 그 여자까지 죽었다니 아빠를 한번 만나긴 해야겠어. 근데 내일은 남편 병원 개업식이라 거기 가봐야 해서 내일 모레쯤 시간 될까? 그래 언니. 그럼 내일 모레로 일정 잡아서 언니한테 톡 줄게.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빠와의 만남보다 일단 내일 당장 있을 남편 개업식 준비로 긴장되었어요. 무려 5억이나 들인 병원이었기에 개업식에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는 병원 개업식 전에 여기저기 청소를 시키더군요. 시어머니가 얄미웠지만
하이힐에 스커트를 입은 전 남편 병원을 내 집처럼 여기며 깨끗이 청소했죠. 지하철 출구에서 엄청 가까운 명당 자리에 위치한 빌딩 로얄층을 임대해서 병원을 차린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개업식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본 그 정미소라는 여자가 아들과 친정 부모님까지 데리고 개업식에 나타났더군요. 남편도 그 집 식구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마치 가족인 마냥 희희낙낙하고 있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와이프로서 저도 인사하러 그쪽에 갔죠. 근데 시어머니가 고가운 눈으로 절 보더니 정미소 부모님에게 절 청소부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병원 청소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너 아직 안 갔니? 청소 다 했으면 꺼져라. 뭐? 지금 날 청소부라고 한 거야? 분노에 차서 시어머니고 뭐고 대판하려던 찰나 웬 아저씨가 대뜸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놀라서 쳐다봤죠. 하림아, 아빠야. 너 여기 청소부야? 네가 왜 병원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로 오랫동안 못 봤던 제 아빠였어요. 아빠는 그동안 너무 늙으셨더군요. 슬픈 눈을 한 채 제 손을 꽉 잡고 절 쳐다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희 아빠한테 말하더군요. 아니 아빠라뇨? 김철수님, 여기 건물주이신데 얘 아빠라고요? 하람이 아빠요? 하람이는 제 며느리인데요. 얜 가족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남편이 개원한 강남역 근처 빌딩은 바로 저희 아빠 건물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긴 했지만 부동산은 다 서울 요지에 가지고 계셨어요. 어려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몰랐지만 강남에만 3-4개 빌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죠. 아니, 아까 청소부를 할 때는 언제고 또 며느리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람아. 너 결혼했던 소식은 들었다만 네 남편이 여기 정형외과 개업한 거야? 순간 아빠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제가 살아온 힘든 얘기를 다 하소연하고 싶은 욕망을 꾹꾹 참고서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래, 이 거지 같은 집에서 탈출하자. 난 원래 금수저였는데 이런 진흙탕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아빠 품에서 편하게 살자. 서민 체험도 쫑이다 쫑. 너무 지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이혼을 선포했어요. 할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시어머니라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날 애미애비도 없는 돈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지? 말은 안 했어도 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당신이 그렇게 무시할 클래스가 아니라고. 아니, 이 건물주 따님이었단 말이냐? 며느리야, 아니 며느님, 그동안 이 시애미가 말 함부로 한 거 다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이 건물만 해도 얼마야. 아이고야, 진작 말하지 그랬니? 당신 같은 속물하고 한 공간 안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아. 아빠, 나 이혼하고 당장 아빠랑 같이 살래요. 더 이상 그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구박받고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뭐라고? 누가 우리 딸을 구박해?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내려가자꾸나. 이미 계약했으니 물을 순 없겠지만 정형외과라고. 그럼 내가 이 건물 공실난 곳에 정형외과로 꽉꽉 채워주지. 어디 한번 경쟁해보라고? 아니 건물주님, 아니 장인어른, 한 건물에 같은 업종이 여러 개 있으면 저희 병원 큰 타격 입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면서 이제 와서 장인어른인가? 진작 우리 딸한테 잘했어야지.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장인어른이라 부르지도 말고 이 건물이 싫거든 딴 데다 병원 차리게나. 전 아빠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 길로 옛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진짜 우리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와 저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네요. 운전기사분이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여동생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행복했어요. 동생은 곧 결혼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남편 될 집안도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부잣집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저뿐이라며 본인이 하는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아빠는 미국 유학을 제안하셨고 공교롭게도 결혼한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현재 미국에서 공부도 하며 동생의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도 한창이에요. 남친은 재미교포로 뉴욕주 변호사인데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며 몇 번이나 프로포즈를 하네요. 결혼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꾸 2002년 레드 코리아, 빨간색 월드컵 티를 입고 와 아이러브 코리아를 외치는 통에 웃겨 죽겠네요. 결혼은 일단 학업을 다 마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적어도 잘 사는 집 남자라 그런지 성격 꼬인 데는 없어 보이니 다행이에요. 부모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전 고든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였네요. 그저 잘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하시리라 믿어요. 지금 계시는 자리가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얼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을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